제목은 뭐 기업 성장 사다리 이런 쪽인데 제 뒤에 또 기업에서 발표하시니까 저는 좀 매크로하게 하려고 좀 자료를 바꿔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설은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10,000불에서 30,000불까지 가는 과정에서 두 번의 큰 함정이 하나 있었다. 이게 이제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함정입니다. 하나는 이거 뭐 MIT 트랩이라 그러는데 미들 인컴 트랩이죠. OECD나 월드뱅크에서 이야기하는 10,000불 함정이 하나 있고요. 30,000불 함정을 니오 MIT 신소득 중간소득 함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10,000불 이전에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처럼 사실 요소 투입만 하면 성공하는 나라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열심히 해서 다 성공을 하느냐, 이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거 있지만 또 MAT라고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터키처럼 10,000불 시대를 넘어가는 허들이 하나 있어요. 이건 투자에 실패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투자에 실패하면 이걸 못 넘어선다는 건데, 사실 이런 나라들이 한 100개국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피거스 나라,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처럼 이런 나라들이 30,000불 시대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화려하고 미래가 좀 불투명한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신중간소득 함정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기업에 강하고 신산업에 실패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단계에 있지 않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10,000불 넘었었던 게 1995년도입니다. 이때 한번 이렇게 허들이 한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보면 10,000불 시대 때 한번 이런 허들이 한번 있었어요. 네. 지난 10년간 미래 10년간을 비교해보면 이 스톨 포인트가 나타나는 게 이 95년도 이때 한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한번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렇게 계속 되는 데는 뭔가 우리 구조적인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게 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간소득 함정을 이제는 요소 투입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자본 장비를 열심히 투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거다. 그래서 사실 30,000불 시대를 극복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의 저는 답이고, 이게 우리 성장 사다리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가져온 가설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산업 왜 어려운가, 이걸 제가 이제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우리 진화론에서 가장 전형적인 티어리가 내추럴 셀렉션 티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받지 못한 어떤 개체도 진화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지난 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보면 노상점 노사관계 가지고만 싸운 것 같아요. 노사관계만 싸우는데,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적어도 한 전략이 없어진 나라, 지난 10년간 전략이 없어진 나라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산업도 전 세계 저 컨퍼런스 다니보면 전부 다 전략 이야기를 80% 하는데, 한국 자동차 산업 컨퍼런스 가보면 90%를 노사관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 한번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자동차 협회에서 발간한 리포트들 중에서 지금 현재 도움이 되는 리포트가 뭐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은 전략의 부재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한 문제를 풉니다. 그 전략 부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3가지입니다. 신제품이 안 나오고요, 신시장 개척을 못했고요, 신사업에 실기를 했어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내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해외 나가는 게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외 시장 나가는 거 우리나라 좀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해외 안 나가도 가능할까요? 이게 1995년도 일본에서 그런 대토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률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1996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일본이 사실 닛산이 망할 때잖아요. 그때 닛산이 망할 때 그때 기본적인 가설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 일본의 제조업, 일본의 경쟁력 산업을 일부 아시아에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논점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산업 구조 고도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산업 공동화 관점이에요. 그래 나가면 산업 공동화 될 거다,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1등 하자, 니뽕 이치파가 있어요.
이런파가 지난 10년 동안 다 망했습니다. 일본이. 그 대신에 해외 진출하면서 사실 도요타가 해외 태국 공장을 만들었지만 고부하 가치 자동차는 일본에서 다 만듭니다. 여러분 렉서스는 일본에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렉서스 일본에서만 만든 고부하 가치 이런 기술들이 만들면서 덴소가 만들어지고 아이싱이 만들어지고 부품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부품 산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R&D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글로벌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1%도 안 됩니다. 1% 시장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는 건 다 죽는 거다. 그런 게 제 기본적인 가설이에요. 사실 이 내추럴 셀렉션은 환경만 욕하다가 내가 변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러면 사실 3만 불 시대를 극복한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요? 장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든 챔피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히든 챔피언이 왜 강할까요? 히든 챔피언은 장비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30%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독일인이 한 60세가 됐을 때, 70세가 됐을 때는 대학에서 교육받은 율이 60%, 70%가 돼요. 말하자면 30년 동안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우리나라는 목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수 밑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일하다 보면 목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전문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이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키워내는데 사실은 실패한 거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저는 사람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사실 제가 이 기업 생태계 한 16개 데이터를 OECD 월드뱅크 데이터를 계속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수출을 굉장히 안 하는 나라예요. R&D에 성공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뭐 갈라파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한국은 이제 포기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 주신 아주 명언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열등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의 위기가 뭘까? 사실 두 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경쟁력이 됐던 사람 가동률, 사람이 엄청난 경쟁력인데 대한민국은 사람 경쟁률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여러 기업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출근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 오늘 토론하러 오신 유 대표님 출근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90%는 되죠, 그래도. 90% 출근하지만 몸도 출근하고 마음도 출근하는 직원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아, 반이 아니에요. 11%예요. 지금 이게 우리 전 세계 23만 명 데이터하고 11%밖에 액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사실 뒤에 여러분들 자료에 그걸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경기가 어려워지면,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차이가 안 나요. 경기가 나빠지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이 11.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11.5년밖에 안 될까요? 경기가 좋을 때는 전부 다 같이 와인 마셔요. 사실 내가 요즘 가보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 와인 강사가 환영을 받을까요? 전략 가르치는 강사가 환영을 받을까요? 와인 강사들이 훨씬 더 아마 강사로도 한 2배 높을걸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건강할 때는 식당이 크게 보이고 몸이 약해지면 병원이 크게 보인다 그러듯이,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1990 오일 쇼크가 왔을 때, 그래서 이 미국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그때 모인 사람이 4명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4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톰 피터스, 두 번째 리차드 파스케일, 그다음 워터맨,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때의 결론이 사실 이미 나온 거예요. 똑같은 차를 만들어도 시동을 켜보면 야, 품질 좋은 차가 있고 나쁜 차가 있는데, 이건 경기가 나쁠 때는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차 저 차 다 타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좋은 차만 타더라. 그래서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데 사람을 못 쓰고 있으니까 사람을 잘 쓰면 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큰 숙제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글로벌화가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중기청 차장 하셨던 차장도 계시지만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비중이 늘었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늘었을까요? 낮았을까요? 많이 내렸어요. 그럼 뭐지 통계 방법의 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글로벌화가 안 된 것이 약점이기도 하지만 글로벌화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쓰면 이게 대한민국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 경영에서 외국 사람이 보는 한국의 매력은 뭡니까? 다 사람 경쟁력이죠. 한국은 사람이 좋다 그러지 무슨 한국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 GM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공장 보고 안 들어왔어요. 사람 보고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와가 2010년도에 대성공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왜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료도 다 있고요. 그래서 초우량 기업이 경기가 나빠지면 등장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엑셀런시라는 거. 이게 우리 톰 피터스가 말한 인서치 오브 엑셀런시. 저는 새롭게 초우량 기업에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초우량 기업에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은 누가 줬느냐 하면 파스케일이 줬어요. 근데 이 책은 이 책은 뭐 사람의 몰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책은 대실패를 했어요. 1981년 쓴 책인데. 그래서 똑같은 4명 중에서 2사람은 사람 가지고 썼고 2사람은 엑셀런시 가지고 썼어요. 근데 똑같은 이론을 엑셀런시로 쓴 톰 피터스 책은 600만 권이 팔려가지고 그죠? 경영학의 이론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는 이것이 없으면 엑셀런시가 없으면 이런 데 도전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한다. 그렇게 안 하면 망할 거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대한민국 경영학 이론에 크게 2가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1920년대 하나 있었고요. 이때 포드 시스템이에요. 이때는 장비 가지고 생산성 높이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미국이 공항에 왔을 때 톰 피터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이야말로 그 답이다. 그래서 요거 몇 가지만 할게요. 교세라는 그럼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조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사실 이 이나모리 가조가 교세라만 성공시키면 별 볼 일 없을 텐데 일본 항공이 20조 적자를 내가지고 이 자본 잠식됐을 때 일본 정부가 이나모리 가조를 일본 항공에 투입하잖아요. 그 투입해가지고 한 30개월 만에 다시 재상장시켜가지고 20조 자본 잠식된 회사가 지금 얼마나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때 가봤더니 일본 항공에 가봤더니 일본 항공은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엘리트들이 다 기획부서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획부서에 있는 엘리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현장에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논리적으로 거절하는 데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본 항공은 전혀 진화가 안 돼.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획센터만 바꿨더니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일본에 우리 정 교수님 교토에 가셨죠, 그죠? 교토에 가시면 항상 사가지고 와야 되는 칼이 있잖아요. 우리 우장춘 박사의 사이가 하나는 교세라에서 만든 그죠? 사실 교세라 칼 이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죠? 교세라 칼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교세라 칼을 쓰면 그죠? 요리가 잘 돼요. 잘 잘리고 세균 감염이 안 되고 이거 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교토 사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일본의 교세라도 니온덴소도 아이싱도 이 독일의 여러분 이제 뭐 이런 회사들도 그래서 사람을 기업가 정신이 만든 그래서 우리 MBA를 마스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하는데 마스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벤처 이렇게 자꾸 모험하게 하는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우리 교세라의 성공 공식이잖아요. 교세라는 이나모리 가지고 봤을 때 사람이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듯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노력이거든요. 노력과 일정이.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고방식인데 사람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능력만 키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사고방식이 다르면 회사를 망치는 데 선수다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11%의 사람이 혁신하고 24%의 사람이 회사에 가서 회사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의 사람을 20%를 올리고 24% 사람을 한 20%만 내려도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람 중심 경제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93년도 창업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세계 경쟁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지식과 기술과 사람은 영원한 미완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또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나의 지식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식과 기술이 완벽하면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그건 진리고, 저의 생각이 옳다 그러면은 저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신이다. 저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은 국토의 면적, 국민 수, 천연 지하 자원을 합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토는 어떠냐? 세계 면적의 0.07%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인구의 0.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천연 자원은 전혀 없다. 근데 이런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뭐냐? 뭘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 거냐? 결국은 기술 혁신밖에 없다. 근데 기술 혁신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터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김기찬 교수님께서도 우리는 전략이 부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전략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지식과 기술과 모든 정보와 통계들이 빛의 속도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진짜 우리의 경쟁력이 뭐냐? 정보, 기술, 지식. 이거는 빛의 속도로 세계 모든 사람한테 공유가 됐다. 내가 연구 개발한 나의 기술이, 내가 배운 학문이, 이건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다. 그건 그냥 평균이다. 저는 먼저 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모방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부는 먼저 하는 겁니다. 혁신은 먼저 하는 거고 1등 하려고 그러면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시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한 시장과 뭐든지 넘쳐나는 시장. 뭐든지 부족한 시장에서는 열심히만 하면 성장한다. 1등과 꼴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1등 제품 팔리고 남으면 2등 제품도 팔립니다. 1등 제품이 없으니까. 2등 제품 팔리고 남으면 없으니까 3등 제품도 팔린다. 그리고 꼴찌도 팔려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1등과 꼴찌가 다 팔린다. 열심히 하면 성장하는 시대다. 이건 과거의 대한민국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1등이 어디 있는지 꼴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등과 꼴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든지 넘쳐나요. 그래서 1등이 독식하는 시대다. 소비자들은 1등이 어디 있는지, 1등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래서 1등 한트로 다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소벤처기업들이 해외 수출에 힘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은 1등 제품을 사기를 원하고 1등 제품이 어디 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다 안다. 그래서 1등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는 빵을 위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밤새워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빵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빵을 위한 노동과 일을 위한 행복이다. 이 차이를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은 쉽고 편하고 리스크 없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세계 경쟁을 해야 되고 세계 경쟁에서 1등 할 때만 성장할 수 있다. 과거는 보수형이지만 앞으로는 리더가 시대를 이끌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혁신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은, 사업은, 경제는 혁신과 신뢰의 변수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태어나는 거고 신뢰는 성장하는 거다. 혁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혁신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신뢰는 시간이 가면 가야지만 신뢰가 높아진다. 근데 우리는 혁신이 신뢰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회예요. 정신이 없는 사회죠. 혁신은 원래 신뢰가 없습니다. 혁신이 신뢰가 있으면 그건 혁신이 아니고 그건 그 평범한 거다. 근데 우리는 혁신하라고 얘기하면서 신뢰가 없으니까 시장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런 나라에서 이런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세계 1등 할 수 있을 거냐, 이건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을 통해서만 성장했어요. 근데 아까 김기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경제가 좋으면은 1등과 꽁지 차이가 별로 안 느껴요. 경제가 좋을 때는 혁신이 워킹하지 않습니다. 다 돈 버는데 왜 혁신은 리스크를 따라야 되는데 감수해야 되는데 안 해요. 혁신 경제에서는 불황기에서만 혁신이 가능하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혁신은 경제가 어려울 때 워킹한다. 그래서 혁신은 어렵고 힘들고 리스크가 있고 시간과 속도의 변수를 극복할 때 가능하다.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근데 우리는 이 일을 돈만 주면, 월급만 많이 주면, 그 환경만 좋으면 할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저는 혁신과 행복과 성공은요, 찰나적인 순간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영원한 경쟁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 또한 그렇고 경쟁 또한 그렇고 성공도 그렇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융합이고 협력이고 라이트 파트너다. 이게 저는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4차 산업혁명이냐? 저는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 이런 시장에서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더 빨리,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해서 1등 하기 위해서요.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1등이 필요하다. 1등이 시장을 독식하니까. 재벌이 시장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1등이 시장을 독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요, 잘하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 하면은 영원히 고생한다. 노력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쉽고, 잘하는 것보다 이기는 게 쉽고, 이기는 것보다 경쟁자를 죽이는 게 쉽다. 이게 전략이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한다. 잘한다. 여기에 몰입해왔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더 쉽고, 더 편하고, 리스크를 안 가지려고 하고, 행복하고, 편하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젊은 사람들이냐? 아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다.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고 이제는 보수에서 리더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번 보세요. 1차 산업혁명은 언제 누가? 1660년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발했어요. 제임스 와트 전기가 명확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1770년대 에디슨과 테슬라가 전기를 개발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 ICT 1990년대 ICT 누가?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누가 했냐? 장인들입니다. 과학자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누구냐? 실체도 없어요. 사람도 없을 거다. 그래서 융합, 우리 장인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이 전부 다 100년 후에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20년 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차 산업혁명 이전에 1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50년도는 뉴턴의 만류 인력이 발명했습니다. 100년 전에. 저는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뉴턴의 만류 인력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건 하늘의 신의 섭리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신의 섭리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신의 섭리죠. 과학이 필요 없죠. 근데 뉴턴의 만류 인력을 개발하면서 세상은 신의 섭리가 아니고 과학 기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식을 심어줬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3차, 4차가 일어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 또한 우리의 의식의 문제지 우리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기득권 세대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와 개혁가 정신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리더는 혁신과 성공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리스크를 책임지고 극복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성공과 행복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이 5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고 개혁가 정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지도자가 있고 이런 기업가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혁신 성장을 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스펙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냐, 이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냐.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는데 우리보다 책임감이 덜하고 덜 배우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거냐.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다. 저는 그 산업부에서 나오셨지만 혁신성 5년 후에 통상을 위한 산업정책이 나와야 된다. 우리는 5년 후에 통상을 생각하지 않고 R&D를 해요. 그건 낭비다. 지금은 통계와 정보통신이 실시간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 거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품을 개발해서 중국에 많이 수출할 거냐? 옛날에는 통계가 안 잡혀서 우리나라 재벌이 일본, 미국, 유럽 가서 돈 많이 벌어올 수 있었어요. 돈 벌어올 때까지 정부는 통계 잡는데 오래 걸려서 모르니까 제재 안 합니다. 지금은 실시간에 통계가 잡히걸라요. 통상은 주는 만큼 받는다. 줄 게 없는 나라에서는 받아오지도 못하는 시대다. 그래서 통상을 5년 후에 통상을 생각하고 R&D 정책, 산업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산업 정책에 그 산업을 세계 1등 하기 위한 R&D 정책,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기술 혁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육성하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이다.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기술 혁신이 유일한 성장 동력인데 기술 혁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지속 성장할 수 있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게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입니다. 1993년도 제가 세계 최초의 기술 17개를 20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발한 이 기술이 지금의 반도체 생산의 그 기준이 됐고 장비 기술에 그리고 지금 D램이 우리 메모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지만 메모리는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티의 조합입니다. 제가 장비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트랜지스터 만드는 기술과 장비와 트랜지스터 만드는 재료와 트랜지스터 만드는 공정 기술로 캐패시티를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 개발한 장비는 캐패시터 만드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래서 삼성, 현대, LG에 납품해서 생산 효율이 한 5배 올렸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메모리 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두 번째가 ALD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패시터 만드는 재료와
캐패시터 만드는 공정과 캐패시터 만드는 장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어려울 때 세계 경쟁을 갖추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17개의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런 우리가 아직도 여기 보시면요. 우리 회사가 매출 대 시총,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매출을 해보면은 1.5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기술의 가치다. 근데 우리 경쟁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어프라이드인데 어프라이드는 우리 회사보다 거의 한 100배 큰 회사입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술의 가치는 떨어지걸라요. 규모의 경제로 가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세계 1등 하는 기업의 기술의 가치는 한 3배 정도 인정해주고 일본에 있는 그 세계 2위 장치 회사는 4배를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혁신이 없는 회사입니다. 혁신이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의 가치가 4배인데 세계 혁신으로만 성장해왔던 주성은 기술의 가치가 1.5배밖에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요. 자동차 한번 보세요. 자동차 벤츠와 현대자동차가 필요하면은 매출과 시총의 비가 0.4, 0.4입니다. 왜? 이거는 자동차는 기술 혁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가 적다, 상대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때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계 최초의 기술 17개를 개발했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술 혁신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중견기업에서 더 이상 허덕이고 있다. 왜 그럴까? 제가 이거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성공은 속도 곱하기 혁신의 가치 나누기 시장의 기득권이다. 속도와 혁신의 가치는 나의 몫이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시장의 기득권이 무한되면 속도가 혁신의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제로입니다. 이게 경제다. 그래서 저는 혁신은 기업의 몫이지만 시장과 시장의 기득권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부와 리더의 몫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역할을 과거 100년 동안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돈을 한 비교해봤어요. 영국, 일본, 미국 돈, 한국 돈. 돈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치의 기준이 되고 경제 잣대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영국의 돈에 500파운드는 누구냐? 제임스 와트 1차 산업혁명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00파운드는 애담 스미스 경제학자. 이렇게 쭉 돼 있죠. 일본 다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돈 5만원 심사인당, 1만원 세종. 이분은 정말 훌륭하시죠. 그리고 5천원 율곡이, 1,000원 태계 이황.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없지요. 이분들은 다 계급 사회에 있었던 분들이세요. 양반, 쌍놈, 천민 할 때 계셨던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성장하는데 지금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의 돈의 가치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이게 가치 기준을 올바로 성립하지 않았다. 옳고 그르고 잘하고 잘못하는 기준이 없는데 사람들은 뭘 갖고 생각하고 뭘 위해서 노력하고 뭘 위해서 혁신할 거냐. 저는요. 경제학 아무리 해봤자 꽝이다. 이 기준을 똑바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대한민국 기술 혁신 뺏기 성장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다. 세계에서 기술 탈취를 지켜주지 않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이상 마치겠습니다.